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로 72살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 혹은 황혼의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외로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큰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 가끔은 벽에 대고 말을 걸어보기도 했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제법 됐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시골에 땅이 좀 있었죠. 은행 예금도 꽤 있었고요.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었어요. 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대학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등록을 했어요. 서예의 교실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이름은 박철수라고 했죠. 나이는 74살이라고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았죠.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거든요. 박철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처음 뵙는 얼굴이시네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도 얼떨결에 인사를 받았죠. 네, 김영자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박철수 씨는 제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서예를 같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쉬는 시간에는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하곤 했어요. 영자 씨, 혼자 사시나 봐요?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답니다. 암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공감이랄까요.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박철수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죠. 맞아요. 정말 외롭답니다. 자식들은 다들 바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외국에 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박철수 씨가 편하게 느껴졌죠.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덜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박철수 씨가 저를 식사에 초대했어요. 영자 씨, 제가 아는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박철수 씨는 정말 좋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한정식집이었는데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 자식들은 몇이나 되세요? 2명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가끔 쓸쓸해요. 박철수 씨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면서 자랑스러워 했어요. 제 아들이 언젠가 한국에 돌아오면 영자 씨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왠지 박철수 씨가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영자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영자 씨가 정말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말 하기가 쑥스럽지만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바쁘다고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좋아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박철수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답니다. 그 뒤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죠. 박철수 씨는 항상 신사적이고 다정했어요. 어느 날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어요. 영자 씨, 이거 받으세요. 영자 씨만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하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좋게 봐주었어요. 복지관 사람들은 잘 어울린다며 축하해 주었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보기 좋다고 했죠. 영자야, 박철수 씨 정말 괜찮은 사람 같더라. 너 잘 됐다. 친한 친구도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박철수 씨의 따뜻한 미소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부 결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박철수 씨와 사귄 지 4개월쯤 되었을까요?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자 씨,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결혼이요? 네,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롭잖아요.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하면 안 될까요? 박철수 씨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 걱정을 눈치챈 박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자식들 허락도 받고 제대로 된 결혼을 할게요. 영자 씨를 소중히 모실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딸이 말했죠.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가 재혼을 하려고 해. 좋은 분을 만났거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죠.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너희들은 다들 바쁘잖아. 그렇다고 재혼이요. 그 남자가 누군데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딸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런 사람 아니야. 박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자기 재산도 있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줘. 엄마, 지금 그 사람한테 홀린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가 깊이 생각한 거야. 박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 저도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자식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박철수 씨를 생각하니 힘이 났어요. 주말에 자식들이 모두 내려왔어요. 저는 박철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영자 씨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어머니, 재산은 얼마나 아세요? 딸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요즘 황혼재혼 사기 많다고 들으셨죠? 이 양반이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박철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닙니다. 저도 제 재산이 있습니다. 영자 씨의 재산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데요? 아들이 따져 물었어요.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제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딸이 계속 따지고 들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죠. 그만해. 너희들이 왜 이래? 엄마가 행복하면 안 돼. 엄마,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 뭔가 수상해요. 자식들과 박철수 씨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결국 박철수 씨는 먼저 일어났죠. 영자 씨,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자녀분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박철수 씨가 나간 후 자식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박철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저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자식들은 결국 서울로 돌아갔죠. 다음 날 박철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영자 씨,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자녀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당연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애들이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영자 씨, 우리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자녀분들 허락 없이는 힘들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심했죠. 아니에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자식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결혼해요. 정말요? 고마워요, 영자 씨. 박철수 씨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식들은 오지 않았죠. 복지관 친구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어요.
소박한 시기였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 정식 부부네요. 박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 후 박철수 씨는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 아파트가 더 넓었거든요. 박철수 씨는 자기 집은 전세를 놓았다고 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박철수 씨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함께 산책도 가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도 봤죠. 당신 덕분에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제가 말하자 박철수 씨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자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산부 균열의 시작.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보험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이요? 네,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보험이라도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그럴까요? 네,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한번 상담받아 볼까요? 며칠 후 보험 설계사가 집으로 왔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말이 참 매끄럽더라고요. 어르신들 연세를 생각하시면 사망보험이 꼭 필요해요. 특히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죠.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박철수 씨도 옆에서 계속 권했죠. 여보, 우리 둘 다 들어요. 저도 당신을 수익자로 할게요. 그렇게 저는 사망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금은 5억 원이었죠. 수익자는 박철수 씨로 지정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박철수 씨를 믿었어요. 박철수 씨도 저를 수익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철수 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저만 가입한 거였죠. 그 뒤로 박철수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투자할 때가 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투자요? 네,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좋대요. 우리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결혼한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이야기를 하다니. 얼마나 필요한데요?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돼요. 곧 갚을게요. 5천만 원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를 믿었기에 돈을 빌려줬죠. 고마워요, 여보. 꼭 갚을게요. 박철수 씨는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계속 다음 달에 갚겠다고만 했죠. 저 친구가 사업이 좀 어렵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여보, 우리 사이에 돈 이야기하면 섭섭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줘요. 박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제 말을 막았어요. 그 뒤로도 박철수 씨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남편인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결국 저는 2번째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렇게 총 8천만 원을 빌려준 셈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어요. 1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거예요. 당신, 이거 왜 그래요?
제가 통장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박철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아, 그거. 제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인출했어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해요. 당신이 어떻게 제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어요? 결혼할 때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셨잖아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랬어요. 곧 넣어 놓을게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부부인데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갔어요. 박철수 씨는 항상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만 했죠. 어느 날은 제 카드로 수백만 원을 쓴 적도 있었어요. 당신, 이건 뭐예요? 아, 제 친구가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왜 제 카드로 쓴 거예요? 제 카드는 한도가 다 차서요. 미안해요. 곧 갚을게요. 박철수 씨는 항상 미안하다고, 곧 갚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박철수 씨를 믿어도 되는 건가? 어느 날 복지관 친구를 만났어요. 영자야,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얼굴이 안 좋은데. 친구의 걱정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저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철수 씨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 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 하지만 한 번도 갚지 않는다는 것을.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자야, 그거 사기 같은데. 요즘 황혼 재혼 사기 많다잖아. 설마, 너 지금 위험한 거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친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정말 박철수 씨가 저를 속인 건가? 집에 돌아와 박철수 씨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박철수 씨는 낮에 자주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죠. 어느 날 박철수 씨가 나간 사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박철수 씨의 채무 독촉장이었어요. 은행에서 온 것도 있고 사채업자에게서 온 것도 있었어요. 빚이 무려 2억 원이 넘었죠. 손이 떨렸어요. 박철수 씨가 이렇게 빚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결혼할 때는 자기 재산도 있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박철수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독촉장을 내밀며 물었죠. 이게 뭐예요? 박철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부 진실이 드러나다. 이게 어떻게? 박철수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죠. 당신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재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보, 진정해요. 설명할게요. 설명이고 뭐고 없어요. 당신 빚이 2억이 넘는다고요. 이걸 숨기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박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사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빚이 좀 있어요. 좀이요? 2억이 좀이에요. 여보, 제발 이해해 줘요. 저도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희망을 찾았는데. 박철수 씨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죠. 당신, 저한테서 빌린 돈도 빚 갚는 데 쓴 거죠.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당신,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철수 씨의 빚,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모든 것을. 딸은 즉시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철수 씨에게 따졌죠.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 돈 노린 거죠?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요? 엄마 통장에서 돈 빼간 게 오해예요? 딸의 추궁에 박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수진아,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딸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결국 박철수 씨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딸과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이혼하셔야 해요.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엄마를 이용한 거라고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그래도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딸이 함께 갔죠. 변호사님, 제가 재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사기 혼인으로 볼 수 있어요.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며칠 후, 박철수 씨에게 이혼 통지서가 전달됐어요. 박철수 씨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대신 박철수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믿었다가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박철수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박철수 씨는 전과자였어요. 사기죄로 2번이나 감옥에 다녀온 전력이 있었죠.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속인 적이 있었대요. 엄마,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황혼 재혼 사기로 여러 명을 속였대요. 딸이 알아낸 정보를 들려줬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박철수 씨의 아들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이의 자식도 없었대요. 복지관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박철수 씨는 제 재산을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였죠. 어떻게 제 재산을 알았을까요? 복지관에서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무심코 이야기하는 걸 듣고 타깃을 정하는 거죠. 변호사의 설명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저를 만난 것도, 친절하게 대한 것도, 결혼한 것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 혹시 사망보험 가입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가입했어요. 수익자가 누구죠? 박철수 씨로 했어요. 변호사와 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딸이 소리쳤어요. 무슨 말이야? 엄마를 죽이려고 한 거라고요. 보험금을 노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부 숨겨진 음모.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경우 보험 가입 후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님,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죠. 사실,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박철수 씨가 뒤에서 잡아줘서 다치지는 않았는데 계단에 뭐가 있었나요? 물인가 기름인가가 묻어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설마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죽으면 사고사로 보이잖아요. 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또 이상한 일들이 떠올랐죠.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분명 끄고 나갔는데 그게 언제였죠? 일주일 전쯤이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스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었어요. 그때 박철수 씨는 어디 계셨나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 가스를 틀어놓은 거예요. 가스 폭발 사고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또 있어요? 변호사가 계속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약을 잘못 먹은 적도 있어요. 혈압약인데 평소보다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날 박철수 씨가 약을 챙겨줬는데 병원에는 가셨어요? 네,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철수 씨를 살인 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살인 미수요? 네, 보험금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해치려 한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딸이 제 집에서 함께 자기로 했어요. 혼자 두기가 불안했던 거죠. 엄마, 앞으로 박철수 씨 절대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박철수 씨의 다정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꽃을 사주던 모습, 함께 산책하던 모습, 커피를 내려주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철수 씨를 체포했다는 거였죠. 어머님, 박철수 씨를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철수 씨는 황혼 재혼 사기로 5명의 여성을 속였습니다. 5명이요? 네, 어머님이 6번째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잡혔네요. 경찰은 계속 설명했어요.
박철수 씨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에서 재산이 있는 독거노인을 물색합니다. 그리고 접근해서 친절하게 대하죠. 결혼 후에는 돈을 빼내고 사망보험을 들게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리고 나서는 경찰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고를 만드는 거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한 분은 계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으셨고, 한 분은 가스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모두 살아계십니다. 박철수 씨가 다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증거는 부족하지만 정황상 박철수 씨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그런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았다니. 어머님, 정말 다행입니다. 딸분이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큰일을 면하셨어요. 경찰의 말에 딸을 바라봤어요. 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박철수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저는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진술했죠. 법정에서 박철수 씨를 다시 봤어요.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박철수 씨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요? 재판은 몇 달간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박철수 씨의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죠. 육부 자식들과의 화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졌어요. 특히 딸 수진이와는 거의 매일 통화했죠.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들 민수도 자주 내려왔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죠. 엄마,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그럴게. 고맙구나. 자식들이 저를 챙겨주니 외로움이 많이 덜했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외로움을 못 견뎠을까 싶더라고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박철수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한 박철수 씨는 제게 빌린 돈을 모두 갚으라는 판결도 받았어요. 8천만 원 전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3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박철수 씨한테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박철수 씨가 감옥에 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혼도 정식으로 성립됐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망보험도 해지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사정을 알고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줬죠. 어머님, 정말 다행이셨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돋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어요. 복지관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뉴스에서 봤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친구들의 걱정에 고마웠어요. 복지관에서는 황혼 재혼 사기 예방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노인들에게 알려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황혼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자식들과 상의하세요. 강사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앞에 나가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저는 외로움을 못 이겨서 쉽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교육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영자 씨,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다행히 자식들이 막아서 큰일은 안 났지만 저도 한때는 그 사람을 믿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주말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갈게. 손주들을 만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행복이 있는데 왜 그때는 외로움만 느꼈을까요? 할머니, 이제 혼자 안 외로워요? 손주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제 안 외로워. 너희들이 있잖아. 저는 다시는 황혼 재혼 같은 걸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식들과 손주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7부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박철수 씨의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님, 다른 피해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흔쾌히 참석하기로 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모임 장소는 서울의 한 카페였어요. 도착해 보니 이미 네 분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어머, 영자 씨, 저는 박순이에요.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분은 박순이 할머니였어요. 저는 박철수 씨를 2년 전에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죠. 교회에서요? 네, 박철수 씨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길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박순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후 6개월 만에 제 통장이 텅 비었어요.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다 사라졌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박철수 씨가 사업 투자한다고 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믿었죠. 그런데 다 사기였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도박을 했대요. 경마장과 카지노에서 다 날렸다고. 세상에, 저는 박철수 씨가 제 돈을 다 가져가고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한테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죠. 다른 여자들도 속였다는 걸. 두 번째로 이야기한 분은 최명자 할머니였어요. 저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25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박철수 씨를 만났죠. 어디서 만나셨어요? 등산 모임에서요. 박철수 씨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등산도 같이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최명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박철수 씨가 보험을 들자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죠. 그런데요? 석 달 후에 등산을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박철수 씨가 제 등을 밀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요. 하지만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다리도 골절됐죠. 병원에 한 달 입원했어요. 박철수 씨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비는 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계속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약을 잘못 주기도 하고 음식에 이상한 게 들어있기도 하고. 최명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자식들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이혼할 수 있었죠. 세 번째로 이야기한 분은 이금순 할머니였어요. 저는 박철수 씨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어요. 어떻게요? 박철수 씨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집을 담보로요. 동의도 없이요? 제가 서류에 서명을 했어요. 박철수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이 5억이었어요. 5억이요?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그 돈을 다 날리고 박철수 씨는 사라졌어요. 저는 은행에서 집을 빼앗겼죠. 지금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이금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4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인데. 네 번째로 이야기한 분은 정미자 할머니였어요. 저는 박철수 씨와 결혼은 안 했어요. 하지만 사귀면서 3억을 빌려줬죠. 3억이요? 네, 박철수 씨가 아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도 없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돈은 돌려받으셨어요? 아니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박철수 씨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경찰한테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요? 박순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외로워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알려야 해요. 최명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그날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황혼 재혼 사기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죠. 8부 상속 문제의 시작. 박철수 씨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제 집을 찾아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김영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변호사 송민호라고 합니다. 박철수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철수 씨가 왜요? 혹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마지못해 그를 안으로 들였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오라고 했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박철수 씨가 감옥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박철수 씨가 어머님께 남긴 재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 씨한테 재산이 있나요? 네, 사실 박철수 씨에게는 숨겨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올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요? 박철수 씨가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에 그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딸은 변호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땅 문서, 박철수 씨의 유언장, 그리고 개발 계획서. 이 땅의 현재 시세는 약 10억 원입니다. 10억이요. 우리는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박철수 씨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박철수 씨는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 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박준호,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적 상속인입니다. 딸이 나섰어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유언장에 우리 엄마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제가 법적 상속인이니까요. 박준호는 단호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빌린 돈은 상속 재산에서 빼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8천만 원을 빌렸죠. 그건 빚입니다. 상속 재산 10억에서 그 돈을 빼면 9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의 절반은 제 몫입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박철수 씨한테 속아서 돈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아들까지 나타나서 상속 문제를 꺼내다니. 저는 그 돈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 딸이 놀라서 저를 불렀죠. 저는 박철수 씨랑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혼했잖아요. 그러니 그 재산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유언장에 어머니 이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 권리를 포기할래요. 하지만 딸이 반대했어요. 엄마, 안 돼요. 박철수 씨가 엄마한테 빌린 돈도 못 받았는데 이것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아, 나는 그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돈 때문에 또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상속 재산의 30%만 받기로요. 3억 원 정도였죠. 하지만 박철수 씨한테 빌려준 8천만 원은 먼저 빼주셔야 해요. 딸이 주장했어요. 박준호는 불만스러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2억 2천만 원을 받으시고 저는 나머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상속 문제가 일단락됐어요.
구부 새로운 시작. 상속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2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박철수 씨한테 빌려준 돈을 뺀 금액이었죠. 딸과 아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어요. 엄마, 이 돈으로 좋은 곳에 투자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둘래. 엄마, 그럼 너무 아까워요. 요양원이라도 미리 계약해 두세요. 자식들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나는 이 돈으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이요? 황혼 재혼 사기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만난 다른 피해자들, 그분들은 나보다 더 힘들게 사시더라. 이금순 할머니는 집까지 빼앗기셨어. 정미자 할머니는 3억을 날리고 딸네 집에 얹혀 살고 계셔.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운이 좋았어. 너희들이 있고 결국 이렇게 돈도 돌려받았잖아. 하지만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못 받으셨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아. 결국 저는 1억 원을 황혼 재혼 사기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직접 피해자들을 도왔죠. 이금순 할머니는 집을 빼앗기고 딸네 집에 얹혀 살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한테 3천만 원을 드렸죠. 영자 씨,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이걸로 작은 집이라도 구하세요. 딸네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지 마시고요. 어머, 이럴 수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금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미자 할머니한테는 2천만 원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걸로 생활비라도 쓰세요. 영자 씨,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서로 도우며 살아요. 최명자 할머니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떨어져서 다친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걸로 병원비 쓰세요. 저는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영자 씨, 정말 천사예요. 박순이 할머니한테도 돈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피해자들을 돕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복지관에서는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김영자 씨,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좋아요. 저는 여러 복지관을 돌아다니며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황혼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고 자식들과 꼭 상의하세요. 강연을 들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도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씨,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도 변화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고 복지관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죠. 특히 황혼 재혼 사기 피해자 모임은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죠. 영자 씨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금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10부 그리고 1년 후. 박철수 씨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많은 걸 배웠죠. 첫째,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를 급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어요. 둘째,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고 건강이라는 것. 셋째, 황혼의 사랑도 좋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 어느 날 복지관에서 다시 한 남자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예전에 저였다면 좋다고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수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것도 외롭지 않았거든요. 주말에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딸 수진이와 사위, 작은아들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죠.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 그럴게. 고맙다, 얘들아. 저녁을 먹고 나서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걷는데 석양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할머니, 저 석양 봐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구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석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비록 박철수 씨한테 속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지?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 걱정 마. 나 잘 살고 있어. 눈물이 조금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한 눈물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가니 친구들이 반겼어요. 영자야, 오늘도 왔네. 응, 왔어. 우리 오늘 무슨 수업 들어? 서예 수업 들어야지. 우리는 함께 서예 교실로 향했어요.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죠. 종이에 이렇게 썼어요. 감사.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며 말했어요. 영자 씨, 글씨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네,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영자야,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그래, 고마워. 힘든 일 겪었는데도 잘 이겨냈어. 대단해. 친구들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참 평화로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자식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조심하세요. 황혼의 사랑도 좋지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보고 자식들과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 손주들, 친구들. 이미 우리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하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